쌍방울 2022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포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6.9%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285%나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적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말이 좀 느린 편이라서 그렇습니다. 쌍방울과 관련된 뉴스가 우리를 좀 관심을 끌게 합니다. 쌍방울 전 부회장 등 김만배 측근 임명 구속영장, 범죄 수익 은닉 혐의다. 문화일보 박준희 기자의 12월 15일자 뉴스 보도입니다. 화천대유 공동대표 헬맨남 전 쌍방울 부회장, 검찰 260억 상당 범죄수익 은닉 혐의 적용.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일부 부장 엄희준은 이날 김씨의 범죄수익을 은닉 혐의로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화천대유 이사 겸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최우향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10월 19일자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성령 없이 수사하라는 서울신문 사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문정부 대북 뇌물사건 스캔들이라고 해서 11월 17일자 연합뉴스 홍성규 김철선 기자의 공동 뉴스 보도 내용은 대북 불법 송금 비용이 핵 개발에 전용됐으면 문정권 책임이다 해가지고 전에 그 조선중앙통신에서 그 찍은 그 사진을 이렇게 그 게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그 어떤 그 이 사회 돌아가는 사실을 우리가 감정적이 아닌 논리적인 그런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해가지고 제가 충분조건이라는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한번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만약에 if 북한 불법 송금이 핵 개발에 전용이 되었다면 그러면은 그것은 문정권 책임이다. 그래서 because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가정을 하는데 대북 사업을 민간이 자율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게 아니라고 그런다면은 반증을 위해 필히 존재할 다른 결과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뭐 있다는 의미에서 to pass to assumption이라고 제목은 붙였습니다. 정진석 씨가 국민의힘 아마 지금 대표위원인 것 같은데 7만 달러 김영철한테 그 보낸 거 이런 게 이제 이 뇌물 상납이 어디까지 알았나 뭐 이런 식으로 좀 그 보도한 내용이고요. 검찰이 밝힌 쌍방울의 대북 송금액이 700만 달러에 이른다. 약 100억 원의 큰 돈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옛날에 그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그 대가로 지급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을 뭐 돈 줬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되는데 그 주는 방법이 정부 돈으로 뭐 하기가 좀 그러니까 민간 돈으로 이게 쌍방울이 그런 그 창구 역할을 해서 그 이북에 그 돈이 넘어갔다 이렇게 이제 그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런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으면은 그 분석하는데 좀 참고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위에 상단에 나와 있는 스캡티시즘에 대한 좀 이해를 좀 구하는 바이고요. 원가 회계 손익에 대해서 이번 경우는 영업이익까지만 얘기한 게 아니고 최종 당기 순이익까지를 표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영업이익까지는 15억 원 이익으로 나오는데 영업의 손익으로서 기타 영업의 손익이 537억 원이
마이너스고 금융손익에서도 138억 원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가지고 법인세 차감 전 당기 순손실은 659억 원이나 됩니다. 660억 원 선인데 법인세 비용을 좀 까고 그 다음에 이건 다시 돌려받는 식으로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당기 순이익은 496억 원으로 적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매출 증가율은 빈약한데 왜 재고는 크게 증가하는가? 왜냐면은 여기에 그 매출은 6.9%밖에 증가를 안 했는데 이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무려 34.6%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어쨌든 영업이익률도 좀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뭐 조금 줄어든 거로 그렇게 결산이 됐습니다. 그럼 과연 이것이 이 진실치냐 하면은 그게 아니다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스루풋 손익으로서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4.9% 거의 15%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매출원가에서 표시하는 것보다는 더 크게 증가했죠. 그리고 스루풋 환산 재고로도 43.8%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스루풋은 0.9% 감소했고요. 스루풋률은 3.7%나 하락했습니다. 운영비용이 4.6% 증가해가지고 결과론적으로 1 이하인 희오이 생산성은 0.97로서 영업손실 12억 원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가회계는 15억 이익이지만은 스루풋 손익으로는 12억 영업손실이 되겠습니다. 그 갭이 27억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이건 역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회사는 상제품으로 포괄해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게 111억 원이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경영평가지표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재고의 증가로 인해 가지고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1.5 회전으로 그 20.1%가 하락을 했고요. 스루풋률은 3.7% 하락을 했습니다. 동일 방향의 하락은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투명하다고 일단 가정을 합니다만은 이 투명 가정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원재료 재고 회전율 하락은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 상승과 수루풋률 하락은 상대적으로 상제품 매입 판매 가격이 그만큼 상승한 만큼 인상을 못 시켰다. 그러니까 이제 하락으로 그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검증에 실패했습니다. 그 백데이터는 생략하고요. 그 원재료 단순 평균 그 변동률은 마이너스 8.51%로서 만약에 이 정부에서 얘기하는 가격 연동제라고 그런다면은 판매 가격을 낮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낮췄는지 어땠는지는 알 수는 없고 그것은 제시한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보면은 CSM 매출원가 재료비는 그 9.6%가 증가했습니다. 이 B의 표현이 원재료 및 상품 매입액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는 전체 재고자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용은 4.6%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또한 가공비는 금액이 2.9% 증가했습니다만은 총 제조비용에 대한 비율로는 4.8% 내려갔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그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 이렇게 이제 추정하는 거고요. 경영평가지표에서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는 추론과 같은 그런 추론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제시한 것은 모순되죠. 그 원재료 가격이 내려간 거로 그렇게 제시를 했으니까요. 이게 좀 모순이 있습니다. PQ 총제조비용의 차이는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차이기 때문에 비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이게 이제 원재료 뭐 이런 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가감하면은 맞습니다. 일치합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표도 그 재고자산 평가 손실액을 그 환입액을 그 가감하면은 일치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뜬금없이 이 쌍방울과 또 연계해 가지고
뭔가 옛날에 그 조폭 출신하고 관계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조폭과 관련이 있다면 회계만큼은 투명해야 한다. 만약 회계가 불투명하면 그 결과는 바로 죽음이다. 왜냐하면 세상이 이 조폭 마피아 세계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세상은 자신은 불법을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회계가 투명하지 않으면 목숨으로 갚아야 한다. 이거 많은 그 미국 영화 마피아 영화에서도 좀 보죠. 뭐 그런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요 그 쌍방울은 회계 투명성은 돼 있는데, 아까 모순되는 것은 회사가 원재료 및 상품 매입, 원재료 가격만 얘기하지 상품 매입 가격이 그 상승을 했다고 추론을 하는데 백데이터는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만 맞춘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상품 매입이 말하자면은 적절했느냐, 가격이, 이런 거가 이제 말하자면은 이 조폭 출신들이 그 정도 지식이 있을 거예요. 아마 있을 건데, 적합한 가격에 매입을 했느냐, 아니면은 정책적으로 이 물건들을 전부 다 중국 공장에서 만드는 거니까 의도적으로 비싼 가격에 사주는 거냐, 그거는 제가 뭐 그 내부에 들어가서 감사해 보기 전까지는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운영 비용으로 와서 인건비가 72억 원대가 나갔는데 2.4%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5명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원 수가 216명 정도면 생산 공장은 운영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집니다. 인당 평균 임금이 그 연간 4,170만 원 정도뿐이 그 예상이 안 됩니다. 매우 소기업 형태의 짠 임금 수준이라 그러는데, 이 정도 월급을 받고서 얼마나 그 조직에 충성할지는 의문이 좀 가네요. 참고적으로 그 대표가 이렇게 봤는데 1978년으로 되어 있고, 그 뉴스 제목에 방이라는 그 무슨 또 관련된 회장이 뭔가 있다고 그러는데, 불법 송금에. 그런데 그 회사의 사내이사로 되어 있는 사람이 방유선 씨라고 1981년생인데, 이 사람이 그 디자이너 출신인 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북경지사에 나가 있었던 건지 어떻는지 그 불명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방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은 이 방유선 씨가 사내 이사로서 임원 명단에서 그 눈에 띈다는 것을 한번 좀 표현을 해 봤습니다. 원가 회계 패러다임으로 3분기 실적까지를 토대로 해서 연간 매출액을 예측해 보면은 1,056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 56억 원. 그러면은 이제 남는 게 19억 원 정도 남는 거로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어떤 그 납품 가격이라고, 그 판매 가격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면은 한 10만 원에 납품을 한다, 이렇게 보면은 13,000원 남는 거로 그렇게 결산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경우 그 계획은 한 1,900원 정도뿐이 안 되는데 어떻게 13,000원이나 남느냐 하는 것이 원가 회계의 이게 이제 이 매직 마법인데요. 재고가 증가하면은 실질적으로 한 49% 증가했는데 50%까지 증가한다고 봤어요. 그러면 한 13,000원 이익이 나니까 됐어. 우리 이제 이 10만 원 돈에 팔면은 돼. 그러니까 100만 원 단위로 다시 환원하면은 1천억 매출을 하면은 우리는 한 130억 남을 거야, 이렇게 이제 결산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반대로 재고를 좀 50% 3분기 수준에서 줄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적자가 납니다. 206억 원이 적자가 납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가 337억 원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337억 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가 회계의 로직은, 산식은 재고가 감소하면 안 되는 그런 잘못된 그런 로직이란 거죠. 우리는 산업혁명 이후로 2차 대전 이후도 될 수 있고 1차 대전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산업혁명 이후로 원가 회계가 얘기하는 매출원가 산식에 세뇌되어서 살고 있고, 그것이 진리인 거로 생각하고 살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똑같은 얘기들을 계속하냐 그러면은 이 방송이 원가 회계의 문제점을 얘기하고 스루프트 회계의 대안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왼쪽에 표현해 봤고 대안으로 스루프트 회계를 제시하면서 회사의 그 목표는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을 상승시켜야 된다. 내부의 공동 목표로서 2차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스루풋 개념으로 그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한다 그러면은 아까 뭐 납품 단가라고 비유했을 때 10만 원인데 9만 3천 원이면 충분히 172원 정도 남는 거로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너무 이익이 작으니까 우리가 좀 싸게 팔더라도 더 좀 판매하자 그러면 재고 회전율이 2.1회전, 그 연간 2.1회전 한다고 하는 것 자체도 지금 매우 느린 거고요. 어쨌든 2.1회전 한다 그래도 10.2%나 증분율을 성공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경우에 그 매출액은 100만 원 단위로 다시 얘기해서 1119억 원의 매출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러면은 92억 원의 영업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은 거꾸로 그 원가 회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재고를 줄이면 어떻게 되느냐? 이 경우는 10.2% 증분을 시켰을 경우 말고 10.2%를 감소시켰을 때는 스루풋은 영향이 없다. 왜냐하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변동비이기 때문에 재고가 감소하고 증가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매출을 더 했다고 한다면 생산을 하지 않고 있는 재고를 더 팔았다는 개념이니까 매출 재료비가 증가하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재고가 감소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주가는 그 전년 말 810원에서 373원으로 거의 뭐 곤두박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부 가격 대비 56%로 떨어졌습니다. 5% 이상 주주를 보면 광림이 12.4%고요. 그리고 광림의 최대 주주는 제이준 코스메틱으로 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이준 코스메틱의 최대 주주는 또 누구냐면 IOK 컴퍼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소급해서 올라가다 보면은 이런 기업이 아무래도 그 방송에도 한번 누가 어느 방송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이렇게 누군지 모르는 실체가 있는데 이렇게 비공개 기업에서 여러 회사를 계속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구조 속에 이런 회사들이 아무래도 조폭이 합법화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겠느냐 하는 추정을 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계기업으로 되어 있는데 비비안이 말하자면 쌍방울에 옛날엔 다른 회사였던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비비안은 이 남영나이론에서 출발한 회사고 근데 지금 남영이라는 데는 뭐 이름이 없어진 것 같고요. 비비안으로 되어 있고 또 쌍방울도 원래 이 사주가 있었는데 다 어떻게 기업 사냥꾼들한테 다 뺏긴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핵심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말하자면 옛날 섬유계통의 여공들의 임금이 오르고 뭐 하기 때문에 중국과의 이 국교가 정상화되면서 대거 싼 인건비를 찾아서 이 회사도 대부분의 공장을 거의 뭐 100% 가까이 되는 그런 생산을 중국 공장 여러 도시에 넘어가서 거기서 생산해서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국내에 비싼 가격으로 파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고 때문에 중국에 그렇게 공장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북한과의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북한과의 뭐 사업을 도모한다 뭐 이런 경우에 어떤 창구가 이렇게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쌍방울 2022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하면서 그 정치권하고의 연결 이런 등등을 좀 생각을 해 봐가지고 좀 분석을 진행을 해 봤습니다. 아무래도 이 중국에 공장이 있고 또 이 무역 거래를 하면서 좀 여러 가지 그 불법 송금이라든지 이런 거에 충분히 관여할 수 있고 또 그러한 길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그런 개연성은 충분히 가능한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